안녕하세요. 소리사랑방의 낭독자 은성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내용은 정혁종 작가님의 코믹소설 황금 미끄러미입니다. 청춘 남녀가 등산길에서 만나 일어나는 코믹한 해프닝이죠. 등산 중에 여자는 급하게 후미지고 낙엽이 잔뜩 쌓인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 볼일보다 그 위로 철포덕 주저앉게 되고 조심스레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미끄러져 온몸에 황금칠을 하게 됩니다. 이 함께하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물가로 데려가 씻겨주죠. 이후로 둘은 급격히 가까워져 정분을 쌓아가는 중에 그 남자가 현실 도피적인 발언만 하니 여자는 참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과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로맨스 코믹 성공담이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미모의 아가씨와 산행, 황금 미끄럼 타는 분녀, 황당한 궤변, 마지막으로 구부러진 인생길이 바르게입니다. 1. 미모의 아가씨와 산행. 땡땡년 5월 1일 수요일. 배우는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가끔 산에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2주일에 한두 번씩 가까운 산에 오른다. 이 산은 빨리 걸어서 2시간 남짓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는 야트막한 산이다.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용화사 절이 나오고 거길 지나치면 작은 약수터가 있다.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다음에 길을 닦아놓은 등산길로 올라가면 대략 2시간 안팎에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산이다. 이 길은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라 주말에는 사람들이 꽤 온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배우가 몸을 굽히고 바가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아는 체를 한다. 배우는 급히 허리를 펴고 올려다보니 지난 10여일 전에 여기 약수터에서 만나서 잠깐 아는 체를 했던 아가씨였다. 그 아가씨는 여기가 초행길이라면서 몇 가지를 묻고는 물도 마시지 않고 횡하니 산길로 사라졌었는데 오늘 어떻게 배우의 뒷모습만을 보고는 아는 체를 하였다. 아, 저번에 봤던 아가씨, 그날 잘 다녀갔나요? 네, 덕분에 잘 갔다 왔어요. 마침 길이 외길이라 그냥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뒷모습만을 보고 나를 알아보았나요? 복장이 특이하잖아요. 자주색 조끼에 오렌지색 배낭. 여자 옷차림 같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산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옵니다. 집안에 있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곳에 오게 되네요. 얘기 듣다 보니 집콕하고 있는 백수 같아요. 아이고, 들켰네. 백수예요. 완전 업자지요. 아, 참, 창피하네요. 무슨 창피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평일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노동절로 대부분의 직장이 휴무잖아요. 아, 참, 그렇지. 아, 내가 깜빡했네요. 어쩐지 사람들이 많더라니. 그럼 먼저 출발할게요. 아, 네, 먼저 올라가세요. 그렇게 둘은 거칠게 인사를 하고 아가씨는 먼저 등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배우도 배낭을 메고는 산에 올라가려고 몇 걸음을 걸었을 때였다. 그때 그 아가씨는 당연히 남자가 뒤따라 올라올 줄 알고 뒤를 힐끔 돌아다 보았는데 그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황급히 오던 길을 다시 뛰어 내려오더니 어디로 가세요? 이쪽 길이 등산길이잖아요. 라고 물었다. 거기가 등산길 맞아요. 거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안 가시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나요? 나는 이쪽 길로 가요. 난 저쪽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잘 안 갑니다. 호젓하게 혼자서 다니는 길로 다닙니다. 어머나, 그런 길이 있어요? 백수라더니 여기 산길 아주 잘 아는 모양이네요. 음, 그런 셈이죠. 토끼길, 노루길 다 알아요. 네? 그런 길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토끼들이 다니는 길, 노루들이 다니는 길, 애들도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그럼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혼자 다니면 너무 적적해서요. 뒤따라가도 될까요? 안 될 것은 없지만 가끔 좀비가 출현한답니다. 뭐라고요? 재밌는 분이네요. 여자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배우와 동행을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자는 한마디로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166cm의 키에 약간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쌍꺼풀 친 서글서글한 눈이 단박에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멀쩡하게 생겨먹은 그릇들 말할 것 없고 찌그러진 양지기, 깨진 투가리, 사금파리 같은 작차들도 죄다 나서서 대시를 하니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당연히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적어도 대여섯 차례 이상의 헛소리에 말대답을 해야 했는데 개중에는 계속 치근대면서 따라와서 앙칼치게 비명소리를 질러서 물리쳐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안면이 있는 배우를 방패 삼아 같이 다닐 속셈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따라오고 싶으면 군말 없이 뒤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저축 길과 달리 경사가 심해서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경사진 길로 올라가면 능선이 나오고 산길이 나옵니다. 거길 지나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봉우리가 나와요. 거기가 최고입니다. 몇 해 전에 팔각 정자도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 조망이 아주 끝내줘요. 여기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곳이 있었나?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오늘 거기까지 꼭 가봐야겠어요. 그럼 승낙하신 걸로 알고 뒤따라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녀가 이러는데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배우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두 손을 들고는 반기고 있었다. 여기부터 한 3, 40분 가는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폭이 좁은 오슬길이라 거의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죠. 아, 예. 아직은 갈만한데요. 그러면요. 길인데 왜 못 가겠어요. 다만 이 길은 아주 호젓해서 바람소리, 산새소리 다 들려요. 시끄러운 사람 소리는 없어요. 어르신들 즐겨 듣는 트로트 노래소리, 라디오 소리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혼자 다니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데 지나다 보면 이게 훨씬 자유롭죠. 저기로 한참 올라가면 쓰러진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나의 의자예요. 거기서 물 한 잔 마시며 쉬었다 가면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점점 경사진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새소리? 여기 산새가 많은가 봐요. 아니에요. 저 소리는 다람쥐가 내는 소리예요. 네? 저 소리는 분명 새소리인데 새가 저런 소리 내잖아요. 아, 그렇죠. 새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저 소리는 정말로 다람쥐가 우는 소리예요. 어머나, 그래요? 다람쥐가 저렇게 울어요? 처음 듣는데요. 저 소리는 지금 다람쥐가 여자친구를 부르는 소리예요. 어마, 그래요? 금시초문이에요. 영락없는 새소리인데. 그러실 거예요. 유심히 관찰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럼 그쪽은 관찰을 많이 했나요? 아, 그럼요. 여기 산길을 다닌 지가 5, 6년이 넘었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알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다람쥐가 저렇게 친구를 부르는 소리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다람쥐들은 눈이 나빠서 가까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선
한동안 친구를 부른 소리를 내는데 저런 소리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이 짝짓기 계절인가요? 그런 계절이에요. 얘들이 짝짓기 철이 되면 요란하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저런 소리 또 들려올 겁니다. 그렇구나. 그쪽은 매사에 예리한 눈과 귀를 가졌나 보네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공부요? 아, 참. 한때는 잘했지요. 그런데요. 아, 지금 백수라니까요. 아, 이 그렇다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둘은 별스럽지 않은 대화를 하는데도 재미가 있어 신이 났다. 그렇게 얼마 동안 경사진 길을 올라가다 보니 이번에도 근처에서 다람쥐가 낸다는 소리가 하고 들려왔다. 잠시만 쉬었다가요. 아가씨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지 연신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했다. 여기보단 조금만 더 올라가면 쓰러진 나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의자처럼 앉아서 쉴 수 있으니 그곳까지 올라가죠. 아, 그런가? 그럼 거기까지 가야겠어요. 아가씨가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기운을 내면서 대답했다. 좀 쉬면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실록 구경도 해야지요. 시간 많은데 누구에게 쫓기듯 올라갈 필요 있나요? 아, 그러면요. 신선한 공기가 정말로 좋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맛에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산에 다시 올라가는데 곧바로 커다란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앉았던 흔적도 보였다. 여기 앉아서 잠시 쉬세요. 아, 좋아라. 거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오늘만큼은 아가씨한테 그 자리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하하,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세가 있나요? 자리세요? 아, 없어요. 아가씨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공짜로 드릴게요. 신선한 공기, 바람소리, 새소리 모두 다 공짜예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둘이서 그렇게 편히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야기하는데 멀리서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새소리인가? 새소리는 아니고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나? 저건 딱따구리가 내는 소리예요. 딱따구리가 우는 소리가 아니라 부리로 나무를 쪼는 소리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딱딱딱이 아닌 따라라처럼 연소금으로 나지요. 저 새가 나무를 쪼을 때 머리가 잘 안 보여요. 얼마나 빨리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지 머리가 잘 안 보일 정도랍니다. 와, 진짜 뭐든지 아는 숲속의 박사님 같아요. 여기만 5, 6년을 올라다녔으니 여기 새들에 대해 알아야죠. 그러면서 배우는 주위를 한참 둘러보더니 손가락으로 산자락 저편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저기 큰 참나무 보이죠? 그 나무 옆으로 뻗은 가지에 산비둘기 보이나요? 지금 두 마리가 앉아있네요. 어디요? 어디가 참나무인데요? 저기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크기가 일반 비둘기만한 산비둘기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 있는데 안 보이세요? 아가씨가 두리번거리며 엉뚱한 곳을 바라보니 배우는 무심결에 아가씨 옆으로 바짝 다가가 산비둘기가 앉아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배우의 호흡이 멈칫하다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가씨의 살냄새, 여자 냄새, 화장품 냄새가 바로 배우 얼굴 옆에서 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배우가 자세하게 알려준 덕분에 아가씨도 산비둘기를 보게 되었다. 산비둘기는 주변 색과 비슷하여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찾지 못할 색이었다. 그렇게 둘은 산새들을 관찰하고 이제 막 잎사귀가 올라와 몽실몽실한 실록을 감상한 후에 다시 일어섰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왜요? 그냥 우연히 또 만나게 되면 이쪽 저쪽 어이 어이 하며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동성명하죠. 좋아요. 제 이름은 손미영이에요.
이렇게 해서 둘은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조선의 우리 백이민족은 통성명뿐만 아니라 호구 조사까지 해야 통성명이 끝난다.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처음 인사에 1시간 넘게 걸린다는데 집안 가족 친척들 소개는 물론이고 키우는 소, 염소, 닭, 개들까지 몇 마리인데 잘 크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한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백이민족은 그나마 통성명이 길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손미영은 서울 사람으로 올해 26살이란다. 부모님 모두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언니가 하나 있다고 했다. 그 언니는 중학교 국어쌤인데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란다. 자기는 서울의 Y대학교 회계학과 출신으로 졸업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곧바로 K은행으로 스카우트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은행 점포가 자꾸 줄어들고 행원들을 명예퇴직을 시키는 바람에 자신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페이는 타 회사들보다 많은 모양이었다. 아무튼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여기 비광역시로 발령받아서 지금은 투룸을 얻어서 자취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곳에는 아직 친한 친구들이 없다고 하였다. 저는 배우라고 합니다. 이 배우입니다. 네? 배우라면 안개 낀 장춘당 공원을 부른 가수 그 배우랑 이름이 같네요. 그럼 혹시 닉네임이에요? 아니요, 이 배우가 본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자 이름도 같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오치렁할 배자에 클 호자입니다. 가수 배우의 본명은 배만금이고 예명이 배우이다. 이러니 한자 호가 다르다. 그럼 노래도 잘하시나요? 노래는 그저 그렇고 기타를 조금 치지요. 어마, 다재다능하시네요. 부럽네요. 나도 기타를 배워보려고 하다가 손가락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처음에 다 그렇지요. 그럼 고비를 넘겨야 배우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한 달만 연습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아, 그렇군요. 기회가 되면 한 수 배우고 싶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배우도 통성명 겸 집안 소개를 하게 되었다. 배우는 딱히 대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꿀리는 스펙은 아니었고 재산으로 본다면 월등할 것이다. 배우는 177cm의 훤칠한 키와 단정한 이목구비에 선풍 독을 같은 점잖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배우는 올해 27살이고 지방 H대 출신이며 사회학과를 나왔다. 부모님 두 분 다 약사라 약국을 경영하고 그 5층짜리 건물이 자기네 소유라고 했다. 1층은 약국이고 2, 3, 4층은 병원이며 5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있지만 조만간에 여기도 병원이나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세주고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의사에게 시집간 누나가 있어 누나로부터 용돈을 쏠쏠히 얻어쓰곤 한다고 했다. 그런데 배우는 집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이쪽 지역으로 투룸을 얻어 자취하고 있다고 했다. 마침 근처에 원투룸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식당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매식을 한다고 하였다. 아이 참, 그럼 배우 씨는 대학교도 여기서 다녔다면서 그때도 투룸에 있었나요? 가족 있는데? 대학교 때 3학년 때 나왔죠. 그리고 졸업 후 교사 임용시험 공부한다고 서울 노량진 학원에 등록해서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서 2년간 생활했네요. 2년 동안 학원에 다녔는데도 연속으로 꽝친 겁니다. 내원참 인생사가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는 다시 여기로 내려왔어요. 학원 다닐 때는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건지 시험만 보면 생각이 안 나고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학원 의존하지 말고 독학해야겠다고 내려왔죠. 아이고, 그럼 졸업 후 임용시험만 올해까지 3년째 치르게 되네요. 정말 어려운 모양이네요. 그런데 우리 언니는 대학교 4학년 때 단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서울 소재 백나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 시험이 쉬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아이고야, 수재입니다, 수재요. 단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별종입니다. 희귀한 존재지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그냥 가찬이네요. 다만 배우 씨도 죽자사자 덤벼들면 될 터인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그 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생직사여 사직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정신으로 달려들었어야지요. 아 참,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달라도 달라요. 아무튼 이제부터 심신을 다시 가다듬어 재 도전해보세요. 합격하는 사람 놀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아무튼 힘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잖아요. 말이야, 그렇죠. 아무튼 세상 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둘은 드런드런 이야기하면서 산을 오르는데 한 4, 5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이 황금 미끄럼 타는 분녀. 잠깐만요. 여기 어디 볼일 볼 데가 있을까요? 볼일이요? 큰 거요? 작은 거요? 그냥 아무 데나 보면 되는데. 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정숙한 여자인데. 어쨌든 화장실은 없으니까 근처 흥미진 곳으로 가세요. 낙엽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 네, 알았어요. 미영은 이 말을 남기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겨 우측편의 작은 계곡 사이로 올라갔다. 여긴 건천 계곡으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평상시는 말라있는 곳이다. 이 건천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긴 한데 거기도 많은 물이 아닌 아주 작은 웅덩이 수준이다. 아무튼 미영은 볼일을 보러 그쪽으로 올라가서 한 3, 40분 되었을까 했다. 아! 하는 미명 소리가 들리면서 아이고 이를 어째 하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오기에 배우는 불에 댄 듯 펄쩍 일어나서 미영이가 올라간 곳으로 몇 걸음 뛰어 올라갔다. 아이고 여기서 볼일 봐도 되는데 왜 저기까지 기어 올라갔담. 배우가 푸념을 하면서 이를 쳐다봤다. 아이고 엄마야 이를 어째. 왜요? 무슨 일이 났나요?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야. 무슨 일인데요? 내가 올라가 봐야 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거기 있어. 아이고야. 큰 볼일 보고는 일어서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 똥덩이에 주저앉았다고요? 아, 참, 이거 낭패네. 현대인은 좌식 주방기만을 사용하다가 쪼그려서 볼일을 보게 되면 자세가 매우 어색하여 앉아있기조차 버겁다. 더구나 경사진 곳에 미끄러운 낙엽이 깔려 있었기에 중심 잡기가 더욱 어렵다. 미영은 앞으로 고꾸라질 것만 같아서 발에 힘을 조금 주는 순간 뒤로 넘어가면서 엉덩방아를 찢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배설한 물개똥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다. 이때 미영은 타이트한 청바지에 등산용 티셔츠만을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를 보다가 일어선다는 것이 중심을 잃고 엉덩망아를 찢고 말았으니 보나마나 엉덩이는 지금 온통 황금 벌판일 것이다. 그래도 일어서야죠. 일어서서 내려와야죠. 아이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청바지가 무릎에 걸려서 걸음도 못 걸어요. 아 참아. 아. 마침내 미영은 울음소리를 내고야 말았다. 아무튼 어서 일어나요. 그대로 있다간 똥독에 올라서 피부병에 걸립니다. 뭐라고요? 똥독에 오른다고요? 똥독 올라 죽겠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청바지를 벗어야 하는데 몸을 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올라가 볼까요? 안 돼요, 안 돼. 올라오면 안 돼요. 잠시만요. 그래도 바지라도 벗어야 할 텐데. 아유, 이를 어째.
이러면서 미영은 주저앉은 엉덩이를 어떻게든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거긴 평평한 곳이 아니라 낙엽에 푹신하게 깔린 비탈진 곳이었다. 그래도 미영이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양발에 힘을 주는 순간 아! 비명소리와 동시에 미영은 그대로 낙엽에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엉덩이는 똥덩이를 뭉개며 뒤로 넘어지면서 미영이의 허리며 등 머리까지 온통 똥벙벙이 되면서 마구마구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렇게 20여 미터 넘게 미끄러져서 배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위쪽으로 서너 걸음쯤에 마른 계곡 맨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바닥은 돌과 낙엽이 깔려 있었지만 맨 엉덩이가 무지하게 아팠을 것이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엄마야. 세상에 이런 일이. 과연 세상에 이런 일이었다. 청바지는 무릎에 걸쳐 있고 티셔츠는 가슴께까지 올라가서 브래지어가 훤히 보이고 단번머리는 낙엽의 딩고 모양 마냥 여기저기 산발한 채 낙엽이 붙어 있었다. 아이고 얼음 미끄럼이 아니라 황금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네요.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때쯤 어마어마한 똥구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뭘 먹었길래 냄새가 이렇게 구려. 아이고 지독해. 지금 뭘 먹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발 어떻게 좀 해줘요. 참 냄새 독하다 독해. 이 신선한 공기 다 오염되겠네. 지금 농담할 때예요. 어서 무슨 조치를 해줘요. 무슨 조치요? 지금 발가벗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 근처에 얼쩡거렸다가는 밑으로 걸려들어서 내 인생 망칩니다. 혼자 자력으로 해결하세요. 예? 무슨 미투요? 미투 몰라요?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말이에요. 나도 성희롱 당했다. 매스컴에서 요란하게 떠들잖아요. 아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배우씨. 여기 산을 잘 안다고 하니까 어디 물 없을까요? 먼저 시차할 것 같아요. 이 계곡 따라 7, 8분 내려가면 웅덩이가 있긴 한데 지금 청바지가 미영씨 무릎에 걸려 있어서 걸을 수 있겠어요? 걷질 못해요. 청바지를 벗고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어쩌나. 지금 엉덩이랑 등파 머리까지 온통 황금 옷을 입었으니 이를 어째. 이게 무슨 난리야. 외간 남자에게 다 벗은 몸을 보이다니. 그것도 똥 범벅으로 된 알몸을 보이다니. 아이 참 미치겠네. 어떡해. 배우씨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어서 이리 와요. 정말이죠? 진짜 미투 없깁니다. 예, 미투 아니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청바지를 벗고 알몸이라도 웅덩이로 가야 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배우는 미적미적 거리면서 미영에게로 올라갔다. 뭘 먹고 배탈 났는지 몰라도 설사 비슷한 물개똥을 싸지르고 그 위에 철퍼덕 주저앉아 일어서려다 미끄러져 내려온 듯했다. 아이고 구려라 구려. 독하다 독해. 배우의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터져 나왔는데 미영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도대체 뭘 먹었어요? 단단히 배탈 난 모양입니다. 참 어제 저녁에 직원들과 막걸리와 소맥, 치킨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는 라면에 찬밥으로 먹었어요. 별다른 게 없는데요. 왜 없겠어요? 어제 먹은 것들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라면이 들어가니까 속이 확 뒤집힌 겁니다. 지금 장염 증세나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부모님이 약사라서 주어들은 지식으로 아는 채 했다. 아무튼 몸을 씻어야 하는데 어디 물이 없을까요? 그리고 티슈 좀 없나요? 티슈 몇 장밖에 없는데 가지고 다니는 티슈 없어요? 저 위 배낭에 여행용 물티슈가 있어요. 배우 씨가 올라가서 배낭 좀 가져다 주세요. 거기 열어보면 물티슈하고 김밥 한 줄도 있어요.
참, 김밥이요? 이 상황에 김밥 먹으려고요? 누가 먹는댔어요? 거기 있다는 얘기지. 참, 난감하네. 배우는 투덜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서 미니 배낭을 가져왔다. 미영은 자기 양손도 더러우니 가방을 열고 물티슈를 꺼내달라고 배우에게 부탁하였다. 미영은 배우에게 물티슈를 받아 여기저기 닦아낸다고 하지만 온몸에 똥칠을 하다시피 했으니 그까짓 물티슈 몇 장 가지고는 얼음 반 푼어치도 없었다. 암만 해도 청바지를 벗고 웅덩이를 찾아 씻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미영 씨 등 뒤에 황금통이 범벅이에요. 더구나 미끄러지면서 낙엽과 엉켜붙어 떨어지지도 않고 아예 골마다 박혀있네요. 참 창피해라. 오늘 무슨 애군이 있길래 이 꼴이람. 외간 남자에게 알몸을 다 보이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다리 사이로 배꼽 아래 Y존까지 훤히 다 보였다. 까만 삼각존까지 다 보였던 것이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서 결정하세요. 할 수 없네요. 내가 진짜 배우시면 믿겠어요. 어서 청바지부터 벗겨주세요. 미영은 엉덩방아를 짚고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손에도 통치를 한 모양인지 두 손을 허공에다 내둘렀다. 냄새. 아이고 꾸려. 배우는 중얼거리면서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은 아예 눈을 감았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무릎 아래로 내린 청바지와 등산화는 똥칠을 하지 않았다. 배우는 등산화를 먼저 벗기고 두 손으로 청바지를 잡아당기니 타이트한 청바지였지만 이미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서 손쉽게 청바지와 팬티를 벗겨내렸다. 자, 되었어요. 이제 혼자서 일어나 보세요. 네, 고마워요. 미영은 비쩍비쩍 혼자 일어서긴 했는데 머리가 어지러운지 잠시 서 있다가 가자고 했다. 자, 갑시다. 앞서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뒤에서 살펴볼 테니. 풀이 죽은 미영은 배우가 하라는 대로 해만 했다. 아닙니다. 내 뒤에 따라오세요. 한 2미터 정도 뒤에서 따라오세요. 지금 등산화도 벗어서 발바닥도 아프고 아차하면 또 낙엽에 미끄러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알았죠? 배우는 갑자기 말을 버먹겠다. 왜냐하면 미영이가 앞서서 가게 되면 똥칠한 등판과 엉덩이를 다 보게 되고 냄새 또한 고약하게 풍길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두 개의 배낭과 청바지, 등산화 등을 들고 앞서서 조심조심 마른 계곡으로 내려가고 그 뒤로 미영이가 하이 실종한 채 더듬거리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게 겨우 1, 2분이나 걸어 내려갔을까 싶은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미영이가 비명을 지름과 동시에 또 미끄러지는 소리였다. 엉덩이를 바닥에 찍고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듯 소리가 요란했다. 2미터쯤 뒤에서 따라 내려오라고 했건만 어느 사이에 배우의 바로 뒤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니 곧바로 배우의 다리를 추돌하면서 배우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털썩 주저앉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엄마야. 둘은 브레이크 없이 마구 미끄러져 내려갔다. 비명을 지르거나 말거나 앞뒤로 묶인 것 같은 배우와 미영은 망측스러운 자세로 마구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치 둘이서 앞뒤로 눈썰매를 타는 모양새였다. 어찌된 노릇인지 처음에는 미영은 다리를 11자 모양으로 하고 있다가 저절로 다리가 벌어져서 다리 사이에 배우의 엉덩이가 맞붙어 버렸다. 몸의 균형을 잡으려면 배우의 등이라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손이 더럽혀져서 양손을 만세를 부르듯 허공에 허적거리면서 워터슬라이드 타듯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잠시 후 쿵! 철푸덕! 소리와 함께 둘은 작은 계곡으로 떨어졌다. 거긴 적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찰박거렸다. 아이 참, 좀 떨어져서 내려오라니까. 바짝 붙어서 오면 어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찰박거리는 물에 떨어진 배우는 등산바지 엉덩이와 허벅지가 다 젖었고 하이 실종이었던 미영이는
여전히 냄새를 풍기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지금은 엉덩이가 깨질 것 같이 아팠지만 내색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 아이고 아파라. 이게 무슨 꼴이야. 아, 참다 못한 명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 참 알 수 없네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내 바지가 좀 젖었는데 기능성 바지라 금세 마를 겁니다. 어서 저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자고요. 거기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아, 네. 정말로 죄송합니다. 명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했다. 그만 울어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아, 자, 그만 울고 어서 내려갑시다. 혹시 누구라도 오면 어떡합니까? 이 모습을 누구라도 보면 망신 중에 대망신이잖아요. 개인 망신, 동네 망신, 나아가 나라 망신입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무슨 동네 망신, 나라 망신이 나옵니까? 뭐 비약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어서 갑시다. 알았어요. 내 원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네. 미영은 겨우 울음을 그치고 볼멘 소리를 냈다. 과연 4,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니까 조금 넓은 계곡이 보이면서 작은 물소리가 졸졸졸 들려왔다. 물 웅덩이라고 할 때는 없고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크고 작게 물이 고인 곳이 나타났다. 먼저 여기 웅덩이에서 대충 씻고 그 다음 그 위에 고여있는 물에서 박박 닦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배우씨 혹시 비누 있어요? 예? 비누요? 등산객 누가 비누 가지고 다니나요? 내가 주변에서 나무 이파리랑 풀을 뜯어올 테니 그것으로 닦아내세요. 풀잎을 뭉쳐서 수세미처럼 만드세요. 그걸로 닦는 겁니다. 아, 할 수 없네요. 알았어요. 미영은 완전히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인 채 모기 소리로 대답했다. 배우는 여기저기서 허겁지겁 나무 이파리와 풀을 서너 주먹 뜯어서 미영에게 건넸다. 조선시대에는 다들 이런 식으로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비누 대신 재물을 썼다고 하는데 재물은 없고 그냥 맨으로 닦으세요. 미영은 곧바로 물에 들어가자마자 아차 아차 하면서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한여름에도 계곡물은 찬데 오늘이 5월 1일이니 얼음물이나 마찬가지다. 얼어 죽지 않으니까 일단 물에 들어가서 손으로 물을 휘휘 끼얹으면서 풀 수세미로 닦아내세요. 그래야 냄새라도 빠지지요. 알았어요. 곧바로 미영은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물개똥에 버린 티셔츠 브레이저를 벗어버리니 이제 완전히 알몸이 되고 말았다. 창피할 틈도 없이 미영은 덜덜 떨어가면서 입으로는 연신 아이고 차 라는 소리를 내면서 몸을 씻기 시작했고 배우는 저만치 떨어져서 뒤돌아 앉아 있었다. 배우씨 이리 와봐요. 왜요? 아무래도 등을 닦아줘야 할 것 같아요. 손이 닿질 않네요. 거기가 너무 더러울 텐데. 알았어요. 이럴 때는 긴팔 원숭이처럼 팔이 길어야 하는데. 아, 농담 그만하고 어서 와요. 배우가 뒤돌아섰다가 깜짝 놀랐다. 비노스다. 아니 손녀다. 배우는 두 눈을 희둥그레뜨면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했고 심장은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탱탱한 젊은 여자 S라인의 조각상 같은 콜라병 몸매 요보비치가 봤다면 울고 갈 일이었다. 이런 젊은 여자가 하얀 나신으로 계곡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목욕하는 듯했다. 배우는 잠깐 정신줄을 놓을 뻔했다. 마치 자신이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인 것으로
착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직 여자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여자의 알몸도 처음 보는 배우는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하여 사물놀이의 북소리같이 마구 뛰어서 옆에서도 다 들릴 지경이었다. 미영에게 다가간 배우는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미영은 차가운 물에 추위에 떨어서 온몸이 두꺼비 등처럼 소름이 돋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배우는 미적거리면서 미영이 뒤로 돌아갔는데 온몸 여기저기에 잘게 부서진 낙엽과 이파리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렇게 잘게 부서진 낙엽과 이파리는 미영 몸에 쫙 달라붙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미끄러지면서 낙엽에 피부가 쓸리며 스크래치가 나서 수십 개의 붉은 세로줄이 나 있어서 생채기 투성이었다. 엉덩이는 가관이었다. 두 번이나 낙엽에 미끌린 엉덩이 전지가 빨갛게 피멍이 들었고 심한 생채기에 군데군데 피도스며 나오고 있었다. 미용은 아직도 엉덩이가 깨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배우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간신히 억제하면서 미영에게로 다가갔다. 이렇게 서 있으면 닦아내기 더 어려워요. 지금 잘게 부서진 낙엽과 이파리들이 잘 떨어지지 않아 손바닥으로 닦아야 할 것 같아요. 비누가 없으니까 이게 최선책이죠. 계속 풀수세미로 문대면 부서진 이파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같네요. 아, 참 그럼 어떡해요. 지금도 발궈벗고 있는데 추워 죽겠어요. 그냥 두 팔과 다리를 엎드린 자세로 있으세요. 추워도 그냥 두 팔과 다리를 편히 한 후 엎드린 자세로 있어야 닦아내기도 쉽고 물을 뿌리기도 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어요. 엎드릴 테니 닦아주세요. 곧바로 미영은 엎드린 자세를 취했는데 머리를 보니 더욱더 가관이었다. 여기저기 황색 나는 금가루가 머리 사이에서 반짝였다. 등판도 말할 것도 없었다. 손이 닿질 않으니 닦았대도 전혀 닦아진 게 없이 구린내만 진동했다. 아이고, 구려라. 정말로 전혀 닦아지지 않았어요. 비누가 없어서 그런가? 여기저기에 사금이에요. 네? 사금요? 무슨 사금요? 아이 참, 서울 아가씨가 맹하긴. 황금 가루요. 똥가루 말입니다. 아, 그게 머리카락 속에 숨어 있어요. 등판에도 그대로 있고. 아이고, 구려. 아이 참, 망치게 죽겠네. 이제껏 덜덜 떨어가면서 씻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 이제는 더 이상 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우는 두 손으로 물을 떠다가 미영 머리를 여러 차례 헹궈주고 등판도 닦아줬다. 점점 씻기면서 이제는 구린내가 나질 않고 오히려 향긋한 풀냄새가 났다. 그러다가 미영이의 엉덩이 쪽을 보았는데 거기도 사금과 낙엽, 나무 이파리가 여기저기 들러붙어 있었다. 아이고, 거길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배우가 무모하게도 미영이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리고는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야말로 사금 골이네요. 금반자 한 개는 만들겠어요. 아이고 망치게라. 거길 그렇게 하고 들여다보면 어떡해요. 그럼 그만둘까요? 여기 숨겨져 있는 사금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농촌의 거름 향기도 굉장합니다. 아이고 창피해. 어떡해. 아 추워. 어서 물로 헹궈나 보세요. 내가 씻는다고 씻었는데 미쳐 손이 다 가질 않은 모양이네요. 손이 얼었어요. 너무 차가워서. 아무튼 여기 뒤쪽 쌍바위 고래는 금맥이 있습니다. 창피해 미치겠네. 어서 닦아봐요. 참 나도 민망합니다. 맨손으로 벅벅 닦아야지요. 배우는 다듬과 동시에 풀수세미로 벅벅 닦아낸 다음 손날로 골짜기 깊숙한 곳을 위아래로 벅벅 닦고 물을 떠서 여러 차례 군이 미영은 그때마다 몸을 움쭉거렸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내니 그제야 여기도 구린내는 멈추고 풀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했다. 청춘 남녀가 이러고 있으니 둘 다 이상야릇한 느낌과 감정이 생겨서 그걸 억제하는 데 식은땀이 날 정도였다. 아직 여자 경험이 없는 순진남 배우는 배꼽 아래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북이를 진정시키느라 저절로 신음소리까지 났다.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미영이도 마찬가지로 터져나오는 시름소리를 말로 바꿔 아이차 아이차 라고 대내어야 했다. 이 정도면 다 되었어요. 어서 옷 입고 집에 가자고요. 하나를 해결하니 또 난간이 생기네요. 지금 티셔츠 못 입어요. 더럽혀져서. 브래지어도 못 입어요. 청바지만 멀쩡하네요. 그러네. 그렇다고 저 옷들을 버릴 수도 없고. 왜요? 여기다 버리면 안 되나요? 여기다 버렸다고 누군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여자가 봉변당하고 실종되었다고 수사할 겁니다. 대망신이죠. 그럼 불 떼울까요? 아이 참, 갈수록 태산이네. 이런 데서 불 피웠다가는 벌금이 기본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올라올 때 안내판에 써붙였잖아요. 읽어보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누가 그딴 걸 읽고서 올라오나요? 그럼 할 수 없이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던가 세탁을 해야 할 텐데 어쩌지? 또 집에까지 뭘 입고 가지? 참, 이건 낭패일세. 진짜 낭패네요. 배우는 한참을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어차피 옷도 못 입을 테니 가지고나 갑시다. 미영씨 배낭에 있는 소지품들을 모두 내 배낭에 넣어요. 그리고 미영씨 배낭에 티셔츠 속옷과 브래지어를 넣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갑니다. 집에 가서 내 배낭에 있던 것을 꺼내면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뭘 입고 가나요? 할 수 없죠. 내 메리아스를 벗어줄 테니 그것이라도 앞을 가리고 가야 합니다. 네? 배우씨, 혹시 차 가지고 왔어요? 나요? 차 가지고 왔죠. 그거 잘 되었네요. 내가 미영씨 집 앞에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된 셈이었다. 냄새나는 옷을 미영이의 미니 배낭에 넣고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은 배우의 배낭에 넣었다. 참, 이를 어쩌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로 얼굴을 가려야 하나? 미영은 혼잣말 하면서 근심 걱정에 빠졌다. 은행 창구에 있으니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저기요, 혹시 선글라스 있어요? 선글라스요? 있어요. 그걸 쓰게요? 네, 아무래도 얼굴을 가려야 할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빌려주세요. 그러죠, 뭐. 그런데 미영씨, 배낭은 어쩔 겁니까? 메리아스 위에 매는 것도 꼴불견일 텐데 그냥 들고 가시죠. 그러네요. 그냥 들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미영의 복장은 해결된 셈이다. 요조 숙녀 같던 미영은 기이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쌩얼에 젖은 머리, 선글라스, 커다란 남자 민소매 메리아스를 입고 그 아래는 청바지에 등산화를 신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배낭을 들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몇 걸음 걷자마자 비쩍거리기 시작했다. 워낙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가 추위에 떨어서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다. 지금 비틀걸음 걷고 있어요. 어지러운가요? 네, 조금. 아이고, 감기 걸릴까 걱정이네요. 그 배낭 내가 들고 갈게요. 네, 죄송해요. 미영은 모기 소리로 답변을 하고는 배낭을 배우에게 건넸다. 미영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남자의 속옷에 이상이 아릿한 기분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랐다. 마치 배우의 손이 앞가슴을 더듬더듬 만지작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자 냄새와 땀 냄새가 물씬 풍겨서 코가 벌름거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요산스러운 감정이 생기면서 가슴이 두근대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전생에 저 남자하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런 해괴한 일이 다 생긴담. 내 언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미영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터덜터덜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오가는 여러 등산객이 미영이 기이한 옷차림에 키득대고 있었고 배우는 미영이 뒤에서 따라 내려왔다. 배우는
국민차라는 다반대를 몰아서 미영이가 산다는 원삼동 도라지 주택으로 갔다. 미영은 배우에게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했지만 배우는 거절하고 곧바로 자기 둥지로 돌아와야 했다. 어찌된 노릇인지 하루 종일 험한 산을 등산한 것 같이 마냥 피로가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답례로 이번 주 토요일 점심을 살게요. 미영은 정말로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배우의 핸폰 번호를 묻고는 반가 손미영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배우는 즉시 이를 확인했다. 그 번호로 먼저 카톡을 주시면 제가 다 문자 보낼게요. 아 참, 그럼 그렇게 하죠. 오늘 정말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나요? 아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나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웃음이 나오네요. 아무튼 거듭 감사드립니다. 토요일날 점심때 봬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참, 메리아스도 가지고 나오세요. 아니에요. 많이 더럽혀졌어요. 새 것으로 사서 드리겠어요. 아 참, 괜찮은데 그럼 좋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배우는 미영이의 고귀한 전번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배우는 그녀를 분녀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었다. 황당하고 망측스러운 사건이긴 하나 이것은 배우에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터닝포인트가 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둘은 2, 3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매일 저녁마다 만나게 되었다. 미영이가 퇴근하면 둘은 얼서좋다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는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정보를 쌓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극장에도 가고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잔도 기울이고 탁구를 치기도 했고 볼링도 쳤다. 오락실에 가서 총을 쏘며 여러 인형들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배우가 혼자서도 가끔 가던 곳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니 기쁨은 2배, 아니 수배 배가 되었다. 서글서글한 미영 눈에는 정이 담뿍 담겨 있어서 바라만 보아도 좋았다. 그녀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할 것 같았다. 낮이나 밤이나 눈만 감으면 아니 눈을 뜨고 있어도 해맑게 웃음 짓는 미영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이때 미영이가 나름대로 유심히 배우를 관찰했는데 배우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였다. 초면에는 별말 없이 무뚝뚝했지만 술 한 잔이라도 들어가서 기분이 업되면 온갖 잡다한 지식이 쏟아져 나왔다. 거의 만물 박사급이었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요? 나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고 책에 있잖아요. 교과서 말고. 아, 교과서 말고 다른 책을 많이 읽은 모양이네요. 그런 셈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도 미영이가 10가지를 얘기하면 배우는 20가지가 넘게 설명을 하고 배우의 연기가 어떻고 구성이 어떻다는 등으로 부연 설명을 하였다. 약간 허풍스러운 말투가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도 자기가 얘기하면 아주 잘 듣는다고 말했다. 자랑도 했는데 기타 연주도 수준급이고 사진 취미도 있다고 했다. 포토샵, 파워포인트, 엑셀도 전문가급이라고 했다. 이런 능력은 혼자 독학해서 얻었고 워드 치는 속도는 학교에서 제일 빨라 고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워드 작업을 도와주곤 했는데 한 번은 그 담임 선생님이 학교 앞 빵집에 10만 원을 맡겨주셔서 친구들이랑 실컷 빵을 먹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독학을 해서라도 전문가 수준인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경쟁에선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회피하고 있었다. 이 사람 진짜 머리 좋다. 이런 머리로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뭘 했담? 만약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무지하게 좋아하겠어. 미영이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그런데 인생사는 오르막길에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다. 초고속으로 사랑이 익어가고 있는 둘 사이에 미묘하게 보일 듯 말듯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배우의 인생관 때문인데
매번 만날 적마다, 아니 술 한잔을 마실 때마다 약간 염세적인 발언, 현실 도피적인 말을 가끔 꺼내는 것이었다. 미영은 처음에는 그저 술김에 신세 한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거듭되다 보니 배우의 사고방식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3. 황당한 개변. 대사건이 터지는 날이 왔다. 5월 22일 수요일 저녁 때 둘은 경양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몇 잔하고 흥에 오른 배우는 도수가 있는 칵테일도 서너 잔 마셔서 취기가 올랐다. 미영이도 칵테일을 2잔 마셨는데 입에는 달달하지만 곧바로 술 기운이 얼굴에 올라와서 화끈거렸다. 드디어 배우의 인생 철학 강의가 시작되었다. 살아봐야 그게 그거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 다 똑같다. 평수 넓은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나 하룻밤 보내기는 매일 반이다.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속에 내몰려서 심신이 괴롭기만 하지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때 사람들이 훨씬 행복,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란 등 제법 철학자다운 개변을 늘어놓았다. 명희가 생각하길 배우는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 세상이 싫다고 죽기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망상을 떠올렸으나 자존심 상할까봐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축구 골대를 보라고. 왜 그렇게 폭을 좁게 해서 골이 안 들어가게 해. 골문을 30여 미터쯤 늘리고 공도 5개 정도 줘서 차게 해봐. 선수들이 대충 차도 골이 펑펑 터질 거야. 이러니 명은 입술을 꽉 다문 채 매이눈을 하고는 배우를 쳐다보았으나 배우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흥에 올라서 자기 도치격으로 떠벌리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볼링을 봐. 이건 더 가관이야. 공을 아예 홍두깨처럼 기다랗게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봐. 던지는 족족 볼링핀 10개가 다 자빠져서 스트라이크가 되잖아. 이래야 사람의 마음 편하게 살지. 인간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거기에 구속되어 살잖아. 왜 그렇게 살아? 심신을 편하게 하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지. 배우는 미영이가 자기 얘기를 말없이 들어주니 점점 더 개변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잘난 놈, 못난 놈 모두 죽으면 6자 땅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떠들고 있었다. 이 말은 죽어서 관이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땅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저 부질없고 덧없는 짓이지. 배우의 개변을 더 이상 듣기 싫은 미영은 참다 못해 쏘아붙였다. 너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도사처럼 살아야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 살지. 그러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 거야? 거기도 경쟁이 있어. 사자보다 빨리 뛸 수 있어?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못하면 사자밥 되는 거야. 애초부터 세상살이는 경쟁이야. 자연 생태가 경쟁이란 말이야. 경쟁. 인간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야. 암만 해도 네 생각은 현실 도피적이야. 경쟁 시대에 태어났으면 경쟁에 이겨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왜 미리 포기하고 구차하게 살아가려고 해? 참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니 배우는 퍼뜩 수리겠냐?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냥 어설픈 개똥철학 떠들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너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이수라는 말 알아? 새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것을 이수라고 하잖아. 떠나지 않으면 어미 새들이 쪼아서 떠나보내. 부모님이 잘 사니까 캥거루처럼. 부모님 피땀 빨아먹고 사는 주제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회피할 생각만 하다니 한심하다 한심해. 캥거루도 다 큰 새끼는 품 안에서 떠나보내. 안 가면 막 발로 차고 앞발로 펀치 날려서 떠나보낸다고. 내 말뜻은 그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변명 늘어놓지 마. 배우가 급히 말꼬리를 흐리면서 변명을 하려고 우물쭈물하였다. 결국 미영은 토라져서 몇 마디 더 쏘아붙이고 횡하니 가버렸다. 3일 후 토요일이다. 같은 경영식집에서 둘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배우는 매일 저녁 미영이를 만나다가 3일 만에 만나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내가 잘못했어, 미영아. 내가 고칠게. 잘못한 줄을 알긴 하면 다행이게. 근데 아직 멀었어. 지금 네 머릿속에는 종교처럼 뿌리 박혀 있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져? 아니 못 고칠걸?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 누가 너 같은 사람에게 시집오겠니? 만나자마자 거짓골 면치 못할 텐데. 다른 애들 좀 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입사시험 공부를 하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네, 교사 임용시험 공부를 하네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머리 싸매고 공부하잖아. 그런데 넌 뭐야? 말로만 공부하지 머릿속은 텅 비었잖아. 엉뚱하게 현실 도피적인 생각만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생각은 추도 없잖아. 임용시험이 어렵다 해도 해마다 수백 명이 합격하는데 넌 그것조차 싫은 거야.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다녔다면서 거기도 그냥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없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래? 미영이가 장황하게 훈계를 하다시피 하니 배우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있어 미영이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구분은 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알몸을 보였다고 해서 네 여자가 된 것은 아니야. 결혼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날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야. 너 나 만나고 싶으면 임용시험 합격해서 합격증 가져와. 그러면 그때 가서 만나줄게. 시험이 11월에 있다더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잘 알아서 결정해. 내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줄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번도 차단할 거야. 미영은 염라대왕 같이 엄한 말로 훈육을 하고는 또 제멋대로 행하니 가버렸다. 그게 아닌데 내 말 좀 들어봐. 나 많이 생각했어. 이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배우는 심장이 무너질 듯한 충격 속에 뒤돌아 나가는 미영이의 뒤에다 대고 겨우 몇 마디를 하고는 고개를 떨고 왔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이러니?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나도 원래 공부 잘했었어. 중학교 때 전교회장도 했고 그랬는데 고1 때 갑자기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되더라고. 그때부터 잘못된 거야. 미영아, 너 정말 이럴 거니?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이후로 미영은 핸폰을 통화 정지시켰다. 핸드폰 대리점에 알아보니 완전히 해약한 것은 아니고 잠시 동안 정지를 시켰으니 아마 다른 번호를 개통해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미영은 2대의 핸폰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업무용이고 하나는 개인용이다. 지금 개인용 핸폰을 통화 정지시킨 것이다. 진짜 너무한다. 그렇다고 통화 정지까지 시키다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배우는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첫사랑 첫정을 끊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떠나가지 마. 나를 두고서. 너만 혼자서 떠나가지 마. 나만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라고. 너만 혼자서. 우린 너무나 사랑했잖아. 우린 정말로 행복했잖아.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와.
하늘만 보면 너의 얼굴이. 배우는 끝내 노래를 다 끝내지 못하고 기타를 붙잡고 흐느껴야 했다. 4. 구부러진 인생길이 바르게. 애초부터 자연 생태가 경쟁이야, 경쟁. 인간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야. 왜 스스로 돛대되려고 해? 미영아! 꿈이었다. 기타를 치다가 거실에서 쓰러져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여전히 미영이가 매섭게 충고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고 있다. 오늘이 6월 1일, 지난 똥 사건이 5월 1일이니까 한 달이 된 날이다. 뚜롱뚜롱. 알지 못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 새벽에 누가 문자를 보냈지? 배우는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배우씨, 나야, 미영이야. 놀랐지? 근데 아직 놀라긴 일러.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스나이퍼를 고용해서 저격할지도 몰라. 앞으로 2주 후 6월 15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스터디 룸에서 만나. 내가 노량진 학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주문했어. 한 달에 2번 본다더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갈 테니 아침 9시 수업부터 혼자서 시험 봐. 만약 60점 이하면 저격당하는 줄 알아? 지금 경쟁자가 하도 많아서 70점은 넘어야 한다더라. 75점은 되어야 안정권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이번만 60점으로 봐주는 거야. 한 달 후부터는 무조건 70점 넘어야 한다. 스터디 룸은 내가 알아봐서 연락할게.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아는 언니 전번이니까. 그럼 이만. 그날 봐. 참으로 공갈 협박문이지만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무자르듯 매정하게 돌아선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자기를 훈계하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고마워.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 불철주야 공부만 할게. 나이 먹은 어린애인 배우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책을 꺼내 들었다. 작년 11월 말에 여기로 이사 오고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교사 임용시험 관련 책자들은 그 사이에 먼지를 뒤집어 써서 손가락에 까맣게 묻어나왔다. 그동안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어. 내 잘못이야. 부모님이 잘 살고 오냐오냐 하니까 경거망동한 거야. 미영의 말대로 난 어른 캥거루 새끼였어. 독립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부모님 고열만 빨면서 살아온 거야. 경쟁이 싫다고 경쟁할 생각도 하기 전에 회피했어. 그건 잘못이야.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채 경쟁하지 않겠다며 회피만 하고 불평만 한 거야. 이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다시 공부하자. 배우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책을 펴들었다. 그래도 공부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설명도 적어놓았고 밑줄도 쳐놓았다. 3년째이니 아무데를 펼쳐보아도 아주 생소하진 않았다. 배우는 그렇게 개과천선하여 밤을 낮삼아 공부에 매진하였다. 목표는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이다. 임용시험 합격과 미영이를 차지하는 것이다. 배우는 머리가 비상한 수제 집안이다. 지금 5층짜리 건물도 알고 보면 할아버지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의사였는데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한다. 예전의 조상들도 지금처럼 돈은 땅에다 묻어놓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리고 딱히 다른 곳에 투자할 곳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답도 사놓고 임야도 사놓았던 것이 땅값도 오르고 이곳저곳 개발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절로 돈 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배우는 어려서부터 영특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공부도 잘하고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는데 고1 때 사춘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지난 과거에 어찌되었든 지금 구부러진 인생길이 명의로 인해서 반듯하게 펴지고 있었다. 배우는 정말로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하여 보름 만에 전 과목을 일독하게 되었다. 전 과목이라야 두껍게 3 과목이다. 교육학, 전공 A, 전공 B이다.
공부할 때 아는 것을 또 자꾸 보지 마. 아는 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잘 모르는 것들만 체크했다가 자세히 봐. 암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잘 알게 되잖아.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아무리 두꺼운 책도 몇 페이지만 검토하면 책 한 권을 공부한 셈이야. 미영이가 제법 훈수를 둔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물론 아직도 모르는 전번이다. 드디어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다. 배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삼동에 있다는 원스타디로 찾아갔다. 입구에는 미영이가 먼저 와서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데 배우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너 우니? 왜 울어? 나를 보니 반가워서 그래? 아니, 그냥 눈물이 나오네. 울고 싶으면 울어. 꼭 엄마랑 떨어져 있던 아기가 엄마 뿌듯하네. 어참, 다 큰 어린애야. 응? 그런가? 그게 아닌데. 어서 들어가자. 여기 문제 가져왔으니까 아는 대로 풀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빨리 풀면 연락해. 총무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응?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켜봐야지. 여기 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다 보여. 나도 룸 하나 예약해 놓았어. 내 공부도 할 겸 기다릴 거야. 답안지 다 작성하면 나에게 주면 돼. 내가 우편으로 학원으로 보내면 채점도 해주고 첨삭 지도도 해준다 그랬어. 응? 그랬어? 정말 고마워. 이 신세를 꼭 갚을게. 신세랄 게 뭐 있나? 금년 말에 합격하면 돼. 11월에 임용고시가 있으니까 아직 6개월 정도 공부할 시간이 남았네. 2년씩이나 학원 다녔다니까 아주 생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문자 보냈지? 아는 것은 그냥 넘어가.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배우는 모의고사 문제를 받아들고 룸으로 들어갔다. 대략 3시간 30여 분이 흐른 후 배우는 시험을 다 치렀고 답안지를 미영에게 건넸다. 미영은 수고했다면서 근처 분식집에 가서 점심을 사줬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2주 후에 여기서 또 만나. 2주마다 모의고사 볼 테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너를 못 보니까 죽을 것만 같더라. 아이, 정말 어린애기 같다. 정신 차려. 지금 애아빠가 되어야 할 나이에 어리광 부리지 마. 참,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둘은 애프터 없이 헤어졌고 2주 후에 배우는 모의고사를 또 치렀다. 이때 미영은 배우에게 처음 본 모의고사 시험 점수가 토탈 63점이라면서 어두루친 첨삭 지도문도 함께 주었다. 이 점수면 100% 낙방이야. 무조건 70점 이상 끌어올려서 75점, 80점 돼야 해. 내용은 똑같잖아. 문제만 바뀌는 거야. 알았어. 이제 감 잡았으니까 가속도가 붙을 거야. 그래 맞아. 네 머리라면 올백도 가능하니 조금도 낙심하지 마.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며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는 거야. 배우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미영은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라는 식으로 가차없이 몰아붙이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정지한 것만 같았던 시간은 쉬지 않고 흘렀다. 배우는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학업에 몰두하여 몸이 마르고 얼굴까지 수척해졌다. 며칠 후 배우 아빠의 생일이어서 저녁 때 온 가족이 다 모였다. 엄마, 아빠, 누나, 매형, 조카, 배우까지 6명이다.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여 갔는데 배우가 가장 늦게 왔다. 아이고 야 무슨 일 있었니? 어디 아프니? 엄마가 먼저 깜짝 놀라고 이어서 온 가족들이 모두 한마디씩 물었다. 배우의 몸이 마르고 얼굴이 수척해져서 마치 환자 같은 모습을 했기 때문이다. 아픈데 없어요. 그래?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다. 혼자 있다가 영양실조에 걸린 모양이다. 이를 어쩌냐. 집으로 들어오지 그래. 아닙니다. 괜찮아요. 집에선 혼란스러워서 공부가 안 됩니다. 룸에서 혼자 있어야지요.
아휴, 아직도 교사 시험 공부하냐? 딱하다 딱해. 누나가 안타깝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금년까지만 해보려고요. 가족들은 아빠 생신 축하는 거칠애이고 온통 배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어려서 영특하고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애가 삐뚤어졌다고 했다. 너무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교원 시험이 어려워서 4대 고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다 교원 고시까지 4대 고시랍니다. 사시 행시는 물론이고 모두 어려워. 5, 6수, 7, 8수는 예사입니다. 처남이 금년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왕대박 나는 겁니다. 의사인 매형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가족 모두가 배우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금년엔 기필코 합격하겠습니다. 배우가 겨우 한마디 답변했다. 나는 처남을 적극 응원하니 조금만 힘내요. 힘내라고 격려금 조금 보낼게요. 매형이 이렇게 말하고는 스마트폰을 톡톡거렸다. 처남, 기죽지 말고 열공해요. 내가 격려 차원에서 100만 원 보냈으니 책도 사보고 잘 먹도록 해요. 잘 먹어야 공부할 에너지도 생겨서 외우는 것도 더 잘 외워져요. 예, 고마워요, 매형. 가족들 모두들 진심으로 배우의 도전을 응원해 주었다. 잠시 후 배우는 시험 대비를 위해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룸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경쟁하지 않고 그냥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었어. 배우는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한편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공부하러 간다고 가버린 배우 이야기뿐이었다. 걔가 고1 때 무슨 산신령 귀신이 붙었는지 세상 만사에 태만하더니만 이젠 글문도사가 붙었나? 기특하게 공부한다고 하네. 엄마가 지난 일을 회상해 가면서 한마디 했다. 글문도사란 글에 도통한 도사로 흔히 글문도사가 내려오면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는 속설이 있다. 글문도사건 뭐든 간에 당신이 한번 가보구려. 배우가 사는 집에 가본 지 몇 달 되었잖아. 어떻게 삼시세끼는 먹고 사는지. 그래야겠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있었더니 이번엔 단단히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네요. 혹시 여자친구랑 사귀다 실연을 당했나? 아마 여자친구 없을 거예요. 요즘 여자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직업도 없는 백수에다가 앞으로 비전도 별로 없는 애를. 누가 사귀겠어요? 있던 여친도 도망가겠어요. 누나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 말도 사실 맞는 말이다. 배우 자신도 위축되어 살아왔지만 어느 여자가 현실 도피적인 사람하고 교제를 할 것인가. 어찌되었든 엄마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당장 내일 아침에 배우한테 가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8시경 배우의 엄마는 삼계탕을 끓여서 큰 보온병에 넣고는 배우가 살고 있는 투룸으로 찾아갔다. 현관문 비번은 알고 있었기에 노고 없이 그냥 들어갔다. 이 시간이면 배우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을 시간이다. 10시나 11시쯤 일어나서 대충 아점으로 때우고는 어슬렁거리고 있는 게 일가였던 것이다. 이게 다 뭐야?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현관문을 연 엄마는 기겁을 했다. 현관에 컵라면 용기, 일회용 배달 음식 용기, 쓰레기 등이 너절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원래 배우가 깔끔한 편이어서 집안 정리는 깨끗하게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쓰레기집이 되어버렸다. 엄마!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얘야 이게 뭐냐. 집안이 온통 쓰레기 천지구나. 지금 그런 거 치울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랴 신경 못 써요. 그럼 이 쓰레기를 다 어떡할 거야? 냄새도 나는데. 냄새 안 나요. 아니 못 맡아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해서 왔더니만 쓰레기 공부하나 보다. 일을 어쩌냐. 괜찮아요. 가끔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아줌마가 와서 다 치워주고 청소도 다 해줍니다.
뭐?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아들이 가사 도우미를 이용할 줄은 몰랐기에 엄마는 또 한 번 놀랐다.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줘야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얼마나 주는데? 서너 시간 일하면 대충 시간당 10,000원꼴로 40,000원 줘요. 그리고 돈을 더 주고 밑반찬 만들어 오라면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갑니다. 오, 듣고 보니 썩 나쁘진 않구나. 그건 그렇고 공부는 잘 되어가니? 요즘 가족도 붙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휴, 다행이다. 네가 영양실조 갔다고 하여 여기 삼계탕 가지고 왔다. 아무리 먹을 게 없다고 해도 저렇게 컵라면이나 먹고 배달 음식만 먹다가는 몸도 축나고 공부도 안 돼. 공부 많이 할수록 머리에 영양 공급을 잘해줘야지. 단백질이 충분한 음식을 먹어야지. 엄마는 식탁에 삼계탕을 차려주고 배우에게 먹게 하고는 곧바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저 녀석이 이번에는 진짜 철이 들을 모양이네. 에휴, 딱해라.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니 다행이야. 엄마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이내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손등으로 훔쳐내야 했다. 배우는 밤 1시까지 공부하고 5시간 정도 자고 나서 아침부터 곧바로 공부를 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잠이 많아서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시원치 않았는데 지금은 잠이 많이 달아나서 밤잠 5시간, 낮잠 1시간 정도로 거뜬하다고 말했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면 잠이 달아나기 마련인가 보다. 아무튼 엄마는 집안 청소를 다 하시곤 앞으로 며칠에 한 번씩 보양식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며 집으로 되돌아가셨다. 드디어 10월 중순 배우는 비광역시에 원서를 냈다. 미영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합격하기 어려우니 충청도로 지원하라고 하였으나 배우는 미영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비광역시로 접수했다. 11월 하순경 배우는 1차 시험으로 교육학과 전공 분야 문제 해결 형식의 논술 문제를 봤는데 가볍게 통과했다. 1월 중순경 2차 시험도 이틀에 걸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능력 평가를 했는데 이 또한 통과했다. 2월 하순경 드디어 배우는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통지를 받았다. 배우는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 컴퓨터 화면을 폰카를 찍어서 제일 먼저 미영에게 보내고 엄마 누나에게도 보냈다. 곧바로 축하 전화가 오고 가족은 배우가 마치 과거에 급제한 듯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줬다. 다음해 2월 말 금요일 배우는 미영이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녀와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좀 취하도록 술도 마셨다. 정말 큰 고생했어. 하면 되잖아. 이제 여친도 만들고 장가도 가야지. 남들처럼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서 기르고 말이야. 다 네 덕분이야. 배우는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을 해야 했고 이제껏 참았던 미영도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배우를 끌어안았다. 그동안 평강공주 역할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애태우며 지내왔던가. 이날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배우를 데리고 고급 모텔로 갔다. 우리도 남들처럼 불금을 즐겨보자고. 둘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입과 입이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